자, 1번. 유리컵과 고무풍선이잖아. 그럼 우리 대전열에서 유리랑 고무가 있죠? 유리 쪽이 플러스 고무가 마이너스. 이건 무슨 소리다? 유리가 플러스로 대전되고 고무는 마이너스로 대전되려면 어떻게, 전자는 어떻게 가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정답을 쓰면은 유리는 플러스 전하, 고무 풍선은 마이너스 전하. 그 다음에 전자 이동은 유리컵에서 고무 풍선으로 이동.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지? 자, 2번. 이번에는 고무 풍선과 고양이 털이잖아요. 고양이 털이니까 털가죽이지. 그리고 고무 풍선이면 이번에도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지? 그럼 이동하는 입자는 전자 혹은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써도 되고, 이동하고 입자 이동 방향은 고양이 털에서 고무 풍선으로. 고무 풍선은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그죠? 자, 3번. 자, 요거 과제도 있었던 문제인데 봐봐. A와 청력이라는 말은 A랑 같은 극이다, 다른 극이다? 다른 극이지. 그러면은 한번 넣어봐. A가 플러스라고 치면 얘는 청력이니까 플러스일 거고, 얘는 인력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얘랑 청력이니까 마이너스. 근데 얘는 다시 뭐예요? 인력이지.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만약에 A가 마이너스라면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랑 얘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B하고 E. 4번. 얘가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붙어있는 두 장의 금속구에서 전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한 상태에서 떼냈으니까, 이동시켜놓고 뗐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얘는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4번. 자, 5번. 자, 마이너스 검정기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 뭐를 가져다 댔다? 마이너스를 가져다 댔어요. 자, 마이너스를 가져다 대면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야 되지? 전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밑에가 마이너스 양이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치. 더 벌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요걸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금속판에서 금속 밖으로 이동하였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쪽지 시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전기 회로입니다. 회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요즘에도 그거는 하죠. 그 건전지에 집게전선으로 연결해서 스위치 꽂고 전구에 불 켜는 거. 그지?
그리고 요거랑 연계돼서 지금 단원이 좀 애매하게 흩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요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건전지 2개, 꼬마 전구 2개를 연결했을 때 가장 밝게 켜려면 건전지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전구는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 초등학교 수업 과정에 있잖아요. 그거 밝기가 몇 대 몇인지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게 중학교 2학년 전기회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회로에 맞게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기호도 나오고 단위도 나오고 걔네들이 어떤 관계인지 배우고 어떻게 연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약간은 계산적이고 딱딱한데 2학년 2학기 진도일 거고 기말이 2학기 중간이나 기말이 치겠죠. 내 거 배우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설명 들으면 우와 전기 천재다 소리를 들을 겁니다. 진짜 그거 하나 자신합니다. 자, 전기회로 첫 번째 배우는 개념은 I, 전류입니다. 전류는 단위가 요 노란색 대괄호 안에 적는 게 단위예요. 자, 기호가 I고, 즉 공식으로 적을 때 기호가 I고 단위가 A, 대문자 A를 쓰고 암페어입니다. 자, 물리에서 단위가 대문자로 나온다는 것은 과학자 이름이라 그랬죠? 암페어라는 사람 이름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잠자기 할 때. 전류의 뜻은 자, 시간당 도선을 통과한 전하의 양을 전류라 그래요. 흐르는 자, 우리 전선 있잖아, 전선. 전선 같은 거를 우리가 도선이라 그래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원자와 전자까지 다 볼 수 있는 가상의 마법 현미경 같은 게 있다고 친다면 금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쫓아내고 약간은 플러스 성질인 입자로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양이온 상태로 이렇게 공중에 봉봉 떠 있어요. 원자들이 원자라기보다는 이온에 가까운 상태고 그럼 얘네들이 쫓아낸 자유전자들이 원자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원자에서 빠져나와서 그 인근 공간을 채우면서 전자들이 원자와 원자를 연결해주는 형태로 붙어 있는데 전자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예요. 뭐 하고 있다? 엄청나게 빠르게 막 원자들 사이사이를 막 비집고 돌아다니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선의 가상의 한 위치를 잡아놓고 건전지나 이런 걸 따로 연결하지 않으면 요 면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애들 개수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개수가 어떻다? 똑같게 됩니다. 왜? 완전히 자기 자율로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똑같이 움직이겠지.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가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선에 요게 우리 건전지 마크 그 기호입니다. 회로 기호에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가 건전지인데 초등학교 때 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자, 요거 헷갈리지 않아야 되죠.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근데 건전지는
조그만한 게 톡 튀어나온 게 플러스, 평평한 면이 마이너스다. 그지? 반대니까 안 헷갈려야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봐봐. 결국 요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 극을 띈다는 소리잖아. 건전지가 연결됐으니까. 그러면 전자는 무슨 극을 띠죠? 마이너스 극을 띠잖아. 그러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흘러가고 그 전자들은 플러스 극으로 들어오고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온 전자들은 계속 연결해서 돌겠죠. 이렇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일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야. 전자랑 전류의 방향은 반대쪽입니다. 왜 이게 반대가 됐냐면 전기라는 단어, 일렉트론 뭐 등등등 이 전기라는 단어가 처음 사전에 나오는 게 어느 시대일까요? 한 언제쯤부터 전기라는 단어를 인간이 쓰기 시작했을까요? 19세기 중세 1800년대 그게 AD가 아니라 BC여야 합니다. Before Christ. 네, 기원 전 2000년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 이집트 시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일렉트로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점. 그리스어에 엘렉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누가 되냐면 그 헤라 여신 따라다니던 되게 예쁜 그 요정급 신녀라고 하는데 신도 인간이나 요정급에서 신을 모시고 그 사는 그 시녀급들을 말하는 그런 애들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정이 그 신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엘렉트라예요. 별자리 큰 곰자리가 됐습니다. 제우스가 바람 펴가지고 헤라가 빡쳐가지고 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사냥꾼이 됐는데 자기 엄마인지도 못 알아보고 사냥을 하려고 하자 제우스가 그거 보고 아니 내가 아버지 쫓아낸다고 아버지 톱값 패고 쫓아낸 일은 있어도 자식 새끼가 어머니 죽이는 꼬라지는 못 보겠다 하면서 아들도 곰으로 만들어버려요. 바가지 긁기잖아. 지 마누라가 해놓은 건 놔둬야지. 어쨌거나 그래서 그 두 명이 별자리가 되자 헤라가 빡쳐서 아니 바람 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별자리로 만들어. 야 쟤네들 별자리 옮겨. 바다에 땅 밑으로 내려서 단 한순간도 못 쉬게 만들어 버리겠어 해서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면 큰 곰자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북두칠성이라는 그게 큰 곰자리 엉덩이랑 꼬리 부분이에요. 그 북두칠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별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큰 곰자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작은 곰자리의 가장 밝은 별이 이등성인데 그 별의 이름은 폴라리스. 우리가 소위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된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전기를 발견했냐? 양피지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게임 좋아하는 남자애들은 무조건 들어봤을 건데. 양피지. 종이 같은 건데 그 재료가 뭐일지를 생각을 안 해봤지. 양피지. 양, 피,
지가 종이잖아. P는 가죽이에요. 양가죽, 양가죽, 양피. 양가죽을 아주 얇게 잘 다듬어서 종이처럼 쓴 게 양피지입니다. 그 양피지에 호박이라고 하는 광물이 아닌 광물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호박석이라고 제일 싸구려 보석 취급을 하고 보통 한복이나 이런데 단추나 저고리 같은 장식용으로 많이 쓰는 그 호박 색깔을 내는 광물이 있는데 사실 그 녀석의 정체는 송진입니다. 송진 있잖아, 송진. 그 소나무 다치거나 하면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그 진해. 그게 땅에 파묻혀서 화석화되는 과정에서 걔네들끼리 뭉쳐서 만들어진 천연 플라스틱의 일종인 거지. 그럼 봐봐. 양피지에다가 호박을 막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전기가 생기겠죠. 털가죽과 플라스틱이잖아. 그럼 막 문지르면 정전기가 과도하게 생기면서 어떻게 될까?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스파크가 튀겠죠. 그거를 가지고 그리스어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 그래서 엘렉트라라고 불렀다고요. 그게 영어 발음으로 오면서 고쳐져서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때부터 전기는 알았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숫자, 선생님이 말하는 숫자 중에 가장 먼저 개념이 확정된 게 뭔지 말해보세요. 0, 자연수, 음수, 음의 정수. 수학 시간도 아니고 참. 뭐가 제일 먼저 사용됐죠? 자연수입니다. 0은 자연수보다 한참 뒤에도 있대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표시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의 개수를 세알려라인데 세알릴 수 있어 없어? 그거를 우리가 0이라고 표현하자라는 거는 수라는 게 자리가 잡힌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러고도 더 한참 뒤에 뭐가 나온다? 그치, 마이너스 음수의 개념이 잡혀요. 그럼 물어보자. 무언가가 도선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힘이 작동되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플러스겠냐 마이너스겠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플러스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너희들 내일부터 하루 용돈 마이너스 500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세금이 아니죠.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현관문에서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어머님 손에 쥐어드리고 어머님 오늘 용돈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로 오는 거지.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음수라는 개념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 극히 최근인 거야. 도선에 실제로 움직이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자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극히 최근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 전체를 보자면. 그런데 전기는 인간의 역사 거의 시작 부근쯤부터 알려진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전기는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왔다? 플러스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알려져 왔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그런데 완전 최근에 와서 사실 움직이는 거 전자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도는데 라고 이야기를 알려진 거야. 다 뜯어 고칠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한 줄 추가로 쓸까요? 그치.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단 실제로 이동하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요 한 줄 넣는 게 편해. 모든 책의 전류 방향을 다 뒤집는 게 편해. 다 뒤집을까? 그럼 다들 멘탈 터져서 공부 다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한 줄만 더 넣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마이너스 전자인데 우리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방금 요거. 자, 시간당 기준이죠. 기준이 되는 값으로 비교하는 거, 비율이나 기준에 대한 얼마만큼의 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비례식이 아닌 분수로 표현할 때는 기준값은 분자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열 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기준값은 자, 분모죠. 저기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그 왕피자 있잖아요. 졸라 큰 피자.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기 전에 한참 살쪘을 때 제일 많이 먹은 게 그 패밀리 사이즈 큰 거 한 판을 8조각으로 잘랐는데 그 중에 5조각인가 6조각인가까지 먹어봤는데 혼자서. 그럼 내가 먹은 피자의 양은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6이잖아. 8개 기준 중에 6개 먹은 거잖아. 그럼 기준은 분모예요, 분자예요? 분모지. 그럼 이건 봐봐. 시간이 기준이잖아요. 1초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흘러갔느냐. 맞지? 그래서 전류는 시간당 전하의 양. 즉, 시간당 전자의 개수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야. E, 일렉트론 전자. N은 개수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1A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1초 동안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가 지나가는 것을 1A라고 약속했고요. 숫자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국 이 긴 숫자를 매번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 1초에 1쿨롱의 전하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1A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같이 배울 개념이 나오죠. 전하 혹은 전하량.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전기와 관련된 현상이나 성질을 일으키는 원인, 그 원인의 세기 혹은 그 원인의 세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전하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전하량 공식은 어떻게 되지? Q는 I 곱하기 T가 되죠. 전하량은 전하의 총량이 전하량이고 전하량의 단위는 네 문자씩 쿨롱입니다. Q는 I 곱하기 T가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1쿨롱이라는 전하의 양은 1A가 1초 동안 흘러갔을 때를 1쿨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그 개수는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다가 되죠. 딱 15년 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전기 파트 시험 칠 때 이 공식 개수 외워서 시험 치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계산시키진 않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을 한번 듣고 나면 안 까먹게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설마 이것도 욕설이라고 유튜브에서 딱지를 붙이진 않겠죠? 자, 선생님이 가지는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합니다. 나도 내가 너희들 나이 때 배운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말할게요. 일성이 씨발로 마새끼는 6.25 일으킨 18 개새끼 에미나입니다. 누군지는 알아요? 일성이라는 사람? 참고로 나 중2 때 죽었어, 그 사람이. 일성이 씨발 새끼는 6.25 일으킨 18 개새끼 에미나이. 어쨌거나 여기서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전류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돼요. 전기의 작용은 저항에서 열이 나고요. 이 열이 나는 과정을 응용해서 전구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코일에서 자기장을 만들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요거 생각해 보자고. 저항에서 열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돼서 사라지는 것은, 열이 돼서 사라지는 것은 전하가 아니고, 전하가 운반해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전하가 사라지지는 않아. 전자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 전자가 운반을 해다 주는 에너지가 쓰이는 거고, 전자는 그냥 쭉 돌아서 들어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봐봐. 요렇게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를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요 기호가 저항이죠. 자, 첫 번째 저항의 예를 들어서 10쿨롱의 전하가 첫 번째 저항으로 들어갔다면 첫 번째 저항을 지나서 나온 전하량은 몇 쿨롱이 돼야 되죠? 전하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러면은 나오는 것도 그대로 10쿨롱이 나와야 돼. 전하니까. 전자 개수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두 번째 저항을 지나 나왔을 때도 몇 쿨롱이 돼야 되죠? 10쿨롱이 돼야 되지. 근데 이거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5초 걸렸다고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 저항 들어간 게 5초면 나올 때도 같은 시간에 몇 쿨롱, 10쿨롱이 5초 만에 나와요. 여기도 똑같이 5초 만에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 여기 맨 앞으로 가보자. 도선에 전자가 채워져 있잖아, 그지? 도선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건전지에서 전자가 출발해서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도선에는 이미 전자가 꽉 차 있어. 건전지가 하는 일은 그 전자를 한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앞에 있는 전자한테 어깨손하고 이렇게 줄줄줄줄줄 따라가는 형태로 계속 같이 밀려간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속력과 여기 지나가는 속력이 모든 곳에서 어때야 된다? 다 똑같게 흐른다는 거지. 그럼 봐봐. 요게 5초 만에 10쿨롱이니까 몇 암페어냐? 2암페어가 돼요. 맞지? 시간당 전하량이니까. 그럼 여기도 몇 암페어다? 얘도 2암페어겠지. 여기도 2암페어잖아. 즉 직렬 회로에서는 전체 전류는 각 부분의 전류와 전부 다 어떻다? 똑같게 나온다고.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봐봐. 공간이 좁은데 여기다가 어쩔 수 없어 하나 더 하자. 자, 병렬회로는 요렇게 갈림길이 있는 걸 병렬이라 그러잖아. 자, 가봅시다. 아이고, 노란 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10쿨롱, 전하가 10쿨롱이 들어갔어. 근데 위쪽으로 6쿨롱이 지나갔어요. 그럼 아래쪽으로는 몇 쿨롱이 지나가야 될까? 그치, 4쿨롱만 지나가야 되겠지. 그럼 몇 쿨롱이 빠져나올까요? 10쿨롱이 그대로 빠져나오겠지. 왜 다르게 흘러요? 얘가 저항이 좀 더 큰가 보지. 여기 힘든 길, 여기는 덜 힘든 길이면 덜 힘든 길로 많이 지나가고 힘든 길로 적게 지나가면 똑같은 시간에 골고루 같이 지나갈 수 있잖아. 자, 똑같이 5초 만에 다 지나갔다고 한다면 요거 몇 암페어? 2암페어지. 여기는 5분의 6이니까 네, 1.2암페어가 되고 여기는 그럼 0.8암페어가 되고 다시 나온 거는 2암페어가 되지. 즉 무슨 이야기다? 병렬에서는 전체 전류는 뭐와 같다? 각 부분 전류의 합이랑 같다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총 전하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인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류에 대한 개념을 좀 이쪽 뒤에 너무 많이 몰렸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 빨리 필기하고 나면 전압하고 저항하고 계속 공부해 갈게요. 자, 요거 빨리 정리. 자, 두 번째는 전압입니다. 전압은 좀 특이하게 내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기호랑 단위의 글자가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전류는 생각해봐. 기호는 I였고 단위는 단위는 암페어였잖아. A. 근데 얘는 둘 다 V입니다. 볼트. 그 과학자 볼타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뭐 만든 사람인지 혹시 아는 사람? 볼타라는 과학자가 만든 거는 최초의 전지입니다. 가끔씩 TV 광고에 나와요. 커다란 자몽 같은 과일에 구리판이랑 아연판 꽂아놓고 전구 연결하면 불 켜진다는 과장 허위 광고가 있습니다. 한 직렬로 4개 정도 연결하면 한 2초 빛나다 맙니다. 탈극 현상이 심해가지고. 자, 전압이라는 말은 전하에 가하는 압력, 기압의 차이로 공기가 흐르는 것처럼 전압의 차이로 전하가 흐른다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선생님은 이 전압의 다른 뜻 두 가지를 한자로 이해하면 전압을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나중에 고등과정에 물리학에 들어가면 뜻들이 조금씩 다르게 쓰인다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기전력이라는 말과 전위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위차. 위. 기전력이라는 말은
기가 달릴 기자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전하를 달리게 하는, 전하를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뜻이고, 전위차는 우리가 아직 위치 에너지를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데 전기와 관련된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좋아. 이거는 그 집이나 마당에 조그만한 인공 연못 만들어 놓고 거기서 펌프로 물 올려 가지고 물레방아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양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전기회로에 쓰이는 각종 부속이나 그 안의 구성품이 방금 그 장치의 구성품과 거의 같다는 거야. 물을 계속 위에서 흘러내리게 하면서 물레방아를 계속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 펌프가 필요하죠. 물을 밑에 있는 물을 위로 퍼올리는, 물의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펌프라는 기계가 필요하잖아. 그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게 건전지, 전압이에요.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이 결국 뭐가 된다? 도선이 되는 거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게 전구에 불이 켜지거나 전동기가 바람을 계속 불면서 돌아가거나 하는 뜻이 되는 거지. 응? 그러면 그거 밸브, 물을 흐르게 했다 안 흐르게 했다, 밸브가 우리가 말하는 스위치가 될 거고, 물방울 하나하나, 물 분자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 전자, 즉 전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에 가하는 압력을 우리는 전압이라 그러고, 보통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전지를 쭉 연결해 갈 때 그 건전지 전체의 전압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쓰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저항에 가하는 전기적인 압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 두 개의 용법이 조금 달라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배울게. 우리 보통 그중에 1. 우리 보통 제일 흔히 쓰는 요런 건전지 있잖아요. 요거 하나가 1.5V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 생각해보면 이거의 뜻이 뭐냐면, 우리 그냥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건전지 하나를 통과하면서 플러스 1.5V라는 에너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건전지 한 개가. 건전지 하나를 올라가면은 1.5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전지를 연결하는 것도 뭐가 있다? 직렬, 병렬이 존재할 거 아니야. 직렬은 이거죠. 그러면 건전지 두 개를 직선으로 쭉 같이 나란하게 연결하면 3V가 되겠지. 왜? 플러스 1.5 플러스 1.5니까. 건전지 만약에 세 개를 한 번에 연결하면, 그렇지. 요거는 잘 안 나오는 장난인데, 요거 몇 볼트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전기는 흐릅니다. 건전지 4개를 꽂았는데 실수로 하나를 반대로 꽂았어. 얼마? 3V 나오지. 얘는 플러스 4.5잖아. 얘는 하나 반대로 꽂았잖아. 그치? 마이너스 1.5가 돼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안 나옵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즉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그 개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 전압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게 돼요. 대신에 그 건전지의 수명은 원래 한 개일 때랑 어떻다? 똑같아요. 그러면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어떤 때 쓰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큰 전압이 필요할 때, 강한 전기적 힘을 내야 될 때는 건전지를 뭐로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한다. 대신에 너무 많이 연결하면 열도 많이 나니까 꼬마 전구가 타버릴 수 있겠다. 그죠? 저는 4개 연결하니까 타던데. 그럼 병렬이란 뭐냐면 요렇게 연결을 하는 방식을 우리는 병렬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저항도 이렇게 연결했지만 건전지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몇 볼트가 되냐면 네, 1.5볼트로 그대로 돼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거나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올라가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몇 개분 올라간 거다? 1개분 올라간 거지. 헷갈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백화점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돼. 엘리베이터란다. 에스컬레이터. 직렬 연결은요. 건물층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또 앞에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된 게 직렬인 거야. 근데 병렬 연결은 그 백화점 건물이 이렇게 층층이 있잖아.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거 타고 올라가든 이거 타고 올라가든 어차피 몇 칸 올라간 거다? 1칸 올라간 거지. 그러면 건전지 1개랑 올라가는 힘은 어떻다? 똑같겠다. 그죠? 대신에 그럼 병렬 연결은 왜 하냐? 개수가 늘어도 전압은 일정한데 왜 연결하냐? 힘도 안. 네. 건전지 개수에 비례해서 수명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당장 밝은 것보다 계속 일정한 밝기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할 때가 있죠. 언제? 비상용으로 쓰는 경우죠. 탄광이나 광산에 일하시는 분들이 머리에 비상용으로 차고 있는 랜턴. 아우지는 왜 나오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낮에보다는 밤에 하시는 분들도 생기거든. 야간 등산하시는 분들 막 저기 멧돼지 출몰도 멧돼지 출몰인데 막 그렇게 등산하신단 말이에요. 저기 예를 들어서 온천장에서 금정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쭉 걸어서 내려오면 여기 어린이 대공원 그 부산 초등영재원 뒤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어요. 네. 그 어린이 공원 뒤에 있잖아요. 중등은 저기 토곡에 있고. 자, 그 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한 3-4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부터 다 합치면. 그러면 그 길 따라 그렇게 등산을 하는데 밤에 갑자기 랜턴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지. 그러면은 당장 엄청나게 밝은 랜턴이 필요해. 내가 집에 갈 때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랜턴이 필요해. 그러면은 수명이 긴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랜턴은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럼 퀴즈. 전기차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닥에 그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작은 배터리들이 꽉 채워져 있는 거거든.
직렬, 병렬을 조합해서 바닥에 쫙 다 깔아놓은 거예요. 오래 가면서. 그치? 큰 힘을 내면서도 뭐 하게 된다? 오래 갈 단점은 비싸겠죠.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차 값이 비싸요. 자, 요 차이 알겠죠?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압력, 저건 무슨 소리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봐봐. 사실 우리가 전압이라는 건 건전지에서는 플러스 V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항, 이 저항이 하는 일 중에 마이너스 V를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회로를 하나 짜면 건전지에서 에너지를 올리는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 높아진 에너지를 저항이 열 에너지로 바꾸면서 쓰는 거야. 쓰고 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내려오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이 마이너스 V라는 게 저항의 양쪽의 전압의 차이인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요 건전지 양쪽 전압 차이랑 저항의 양쪽 전압 차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지 계속 돌 거 아니야. 그리고 요 마이너스 V가 걸리는 값이 얼마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이 저항의 크기 R을 곱한 값이에요.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I 곱하기 R.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고 하는 요런 규칙성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이 전압이 내려오는 성질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규칙성들을 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쟤네들을 구하는 계산법은 저항 설명하면서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 자, 저항. R.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어로는 레지스탕스, 영어로는 레지던스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본 사진 중에 제일 코믹했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개발자들이 지금 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된 거 말고 지난번에 대통령 됐을 때 그 전까지 대통령들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IT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해줬거든, 미국도. 근데 지금 현 대통령인 그 양반이, 그 도널드 양반이 자기를 지지를 많이 해주는 동북부에 있는 자동차 공업 지역들, 뭐 시카고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중공업 투자를 더 많이 하고 IT 지원을 끊겠다라고 하자 실리콘밸리 개발자 직원들이 단체로 나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데모한다고 손에 들고 나온 게 요렇게 생긴 스티로폴로 만들어서 약간 살색에다가 여기에 색깔 줄이 끄어져 있는 이거를 전부 다 손에 들고 나와서 이러고 시위를 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요, 저항이에요. 전자제품의 저항의 실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졸라 커다랗게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전부 다 손에 들고 나와서 백악관 앞에서 시위한다고 그거 들고 있었다고.
우리는 너에게 저항한다 이러면서 손에 저항 들고 흔들어대는 미국식 개그죠. 미국식 개그. 글자 장난치기. 참 재밌게 봤어. 그 사진. 와. 저것이 서부 힙합인가 이러면서. 글자 장난이잖아. 저항. 뜻은 근데 얘는 그런데 기호 모양이 좀 특이해요. 나도 그래서 예쁘게 그리는 걸 참 어려워하는데 요렇게 생겼거든요. 읽는 것은 옴이라고 읽고요. 그때 과학의 단위가 대문자면 사람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이름입니다. 네, 저거 대문자거든요. 그리스어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입니다. 오메가3 할 때 그 오메가이기도 하고 그 007 제임스 본드가 차고 다니는 명품 시계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고 오메가라는 거고요. 자, 저항은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하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한다는 소리죠. 자,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아까 우리 전류가 흐르는 거 설명할 때 이 이야기 했잖아. 도선에 전자를 내어준 플러스가 된 원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결국 이 사이로 전자가 쭉 지나가는 게 전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원자들은 온도가 존재하잖아요. 도선의 원자들도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온도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화학 파트에서 원래 배우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기체의 입자 운동을 배워요. 기체 입자들은 온도에 비례해서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온도가 높으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온도가 낮으면 좀 둔하게 움직이지. 근데 그거는 기체만 그런 게 아니라 액체나 고체도 입자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고체는 어떻게 운동하느냐?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체육 시간에 그 체육 선생님이 출석 체크한다고 좁은 간격으로 모아놓으면 막 꼼지락대고 앞에 발가락으로 앞에 툭툭 차고 막 한 칸 건너에 뒤통수 때리고 모르는 척하고 때리면은 학폭이구나. 옆구리 푹 찌르고 모르는 척하고 막 그런 장난은 치잖아. 그것도 학폭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자, 얘네들이 뭐 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리고 있다고. 각각의 원자들이 자기 온도에 맞게. 막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전자가 지나가다가 부딪혀 튕기는 일이 생기겠지. 튕기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잘 통하지 않겠죠. 그 개념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저항의 크기는 그래서 면적, 이 도선의 굵기 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왜? 저게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지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길이에는 비례해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로 생각해도 되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선생님 조카가 저기 전포동에 동성초등학교라고 졸업했거든. 동성초라고 있습니다. 저기 전포동에 사립학교 있어요. 학교 운동장이 정말 코딱지만 하거든요.
이게 진짜 큰 운동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땐 뒤에 있는 동성고등학교 운동장 빌리거나 아니면 학교 건물이 이렇게 네모반 듯한 네모난 도너츠 모양인데 가운데가 학교 운동장이더라고. 진짜예요. 너무 작아. 대각선으로 뛰어도 50m가 안 나와. 진짜 한 50m 될랑말랑할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회를 하는데 작은 운동회는 그냥 거기서 하고 큰 운동회는 뒤에 있는 동성고등학교 운동장 빌려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달리기를 100m 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회에서 장애물 달리기를 하더라고. 그 훌라후프로 터널 만들어 가지고 그거 기어 통과하기. 그런데 재미있는 걸 넣었는데 뽑기를 하던데 훌라후프 짧은 거 있고 긴 거 있고 터널. 1등으로 달리던 애가 뽑기를 뽑았는데 막 터널이 가늘고 긴 거 걸리면 한참 기어간다고 막 뒤집어지고 좀 늦게 도착했는데 뽑았는데 좀 되게 굵고 좀 터널 짧은 거 걸려갖고 머리만 숙이고 다다다다닥 뛰어가지고 역전하고 막 중간에 또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통과, 지면은 코끼리코 5바퀴 돌고 다시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거 하고 달리기를 종합 예능으로 하고 있더라고. 순수 운동을 잘하는 애보다 그날 운이 좋았던 애가 1등.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1등으로 오고 1등 하던 애가 꼴등으로 왔어. 근데 가위바위보 하는데 선생님한테 한 방에 이겨. 그럼 걔가 다시 1등인 거야. 그 다음까지는. 그거를 릴레이로 하는데 어쨌거나 뭐 학년별 운동회는 운동회니까요. 반별로 그걸 릴레이를 하고 있고 반 아이들이 응원하고 있다 생각해봐. 와, 그거만한 예능이 없죠, 그거. 그러면은 우리가 그 터널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터널이 통과하기가 쉬워요? 넓고 긴 거, 짧은 거. 그렇지. 그럼 제일 힘든 거는? 그치. 가늘고 긴 거지. 저항도 똑같은 거야.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즉 굵으면 저항이 작아지고 가늘면 저항이 커지겠지. 길면 커지고 짧으면 작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 비저항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값을 곱한 게 저항의 크기예요. 저 비저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는 녀석들 있지. 금속들은 되게 숫자가 작아. 우리가 부도체라고 부르는 녀석들 있잖아요. 뭐 종이나 나무나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요 비저항 값이 엄청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는 그 물질의 저항이 작아서인 거고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는 그 물질이 가지는 저항이 너무 커서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요게 저항이고 그래서 요걸로 원래 시험 칠 때는 가장 큰 저항은 모양이 가늘고 길게 나올 거고 가장 작은 저항은 굵고 짧은 게 되겠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충돌한다 그랬잖아. 이 충돌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충돌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소비된다? 전기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요 전기 에너지가 감소하는 말이 사실은 뭐다?
전압이 줄어드는 효과인 거지. 아까 전압이 전위차라 그랬잖아.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 그래서 전압이 내려오는 게 충돌에 의한 건데 어떻게 일어난다? 마이너스 I 곱하기 R만큼 마이너스 V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준 회로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요 지점의 위치에는 전기적 에너지 값이 V0라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일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바퀴 돌잖아, B. 건전지는 전압이 플러스 V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한다면, 이 저항의 크기가 R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I 곱하기 R만큼 떨어지겠죠, 전압이. 여기는 플러스 V만큼 올라갈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돌리면 식이 어떻게 된다? V0 플러스 V 마이너스 I 곱하기 R이 얼마로 돌아오죠? V0로 돌아오잖아. 그러면 요거 날라가면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리한 학자의 이름을 빌어서 저항의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단위를 옴이라고 부르고 기호를 오메가를 쓰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요거 연결하는 걸 가르칠 시간이 빡빡하네. 다음 주에 가야 되네. 저항 연결부터 저항 연결하고 전기 에너지를 다음 주로 가야 되겠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항 연결하는 거 계산하는 법도 좀 배우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 테스트는 뻔하지. 오늘 배운 개념들,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개념들을 쭉 다 외워서 할 거고, 오늘 과제는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전기와 자기에서, 내가 풀으라는 문제까지만 풀면 되는데, 12번, 내가 빼는 문제 빼세요. 지금 10분 동안 전류계 전압계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빼야 되는 거는 9번, 일단 9번, 12번, 13, 14번 빼고요. 9, 12, 여기. 9번, 12번, 13, 14번 빼고, 그 다음에, 23, 24, 25 빼고 26부터 끝까지 다 빼세요. 요렇게만 풀어오시고 대신에 개념 복습 꼼꼼하게 오시고 자, 전류계 전압계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전류계나 전압계를 보면 그 문제에 전류계 그림 있는 거 하나 펴놓고 있어 봐봐. 여기에 눈금이 있고 여기에 A가 적혀 있으면 전류계입니다. 직류 전기용이라서 A 밑에 짝대기도 그어져 있고요. 보통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플러스 단자가 있고 검은색 마이너스 단자가 2개 혹은 3개 정도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보통. 30mA, 300mA, 아니다,
50mA, 500mA, 5A 적혀 있어요. 요 숫자들은 뭐냐면 그 단자에서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적혀 있냐면 요 끝에 5, 50, 50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고요. 여기에 보면 0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뭐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고 여기에 눈금이 3, 4 이렇게 이제 눈금들이 쭉 찍혀 있어요. 건전지의 플러스 전선이 여기에 꽂히는 거야. 그리고 회로 마이너스 단자 쪽이 건전지 마이너스 극 쪽이랑 가깝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류는 직렬해서 일정했죠. 그래서 전류계는 저항과 꼭 직렬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숫자를 읽는 방법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눈금이 30, 300에 가 있다고 쳐요. 그럼 마이너스 전선이 5A에 꽂혀 있으면 3A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500mA에 꽂혀 있으면 500단위 기준으로 300mA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50mA에 꽂혀 있으면 30mA라고 읽으면 되겠죠. 참고로 1A는 1000mA입니다. 즉 300mA는 0.3A라는 소리고 30mA는 가 되겠죠. 회로의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가장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5A가 제일 큰 값이잖아. 5A부터 꽂아서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 바늘이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 반대로 꽂았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회로 전류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전류계를 꽂는다면 요쪽이 마이너스 극이랑 가깝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 꽂혀야 되고, 요렇게 돌아오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랑 가깝지. 요쪽 전선이 플러스 단자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전류계는 이렇게 회로에 직렬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전압계는 똑같은데 요령 나머지 설치나 눈금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숫자만 조금 다른데 읽는 방법은 똑같고, 대신에 전압계는 내가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재고 싶다. 그러면 그 저항과 병렬 연결하면 되는 거야. 건전지 전압을 재고 싶다. 그러면 회로 전체와 병렬로 연결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류는 직렬해서 일정하고 병렬을 더했잖아. 전압은 반대였죠. 직렬을 더했고 병렬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건전지랑 바로 연결해도 되는데 전류계는 건전지랑 바로 연결하면 안 돼요. 요것만 기억을 좀 하고, 안에 전압계, 전류계 문제 나와도 내가 풀으라고 한 문제까지는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끝.